안녕하세요. 낯선 땅에서의 안정된 노후, 많은 분들이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캐나다에서의 은퇴 생활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준비의 핵심,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귀한 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나누는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캐나다 은퇴 설계의 첫걸음,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캐나다의 연금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CPP, OAS, 그리고 GIS입니다. 마치 튼튼한 집을 짓는 세 개의 주춧돌과도 같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CPP, 즉 캐나다 연금 플랜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캐나다에서 소득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면 은퇴 후 그 대가를 돌려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즉, 내가 일하며 쌓아올린 나의 권리인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CPP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돈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OAS, 노령보장연금입니다. 이것은 CPP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여금 기반이 아니라 캐나다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소득 개념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장기 거주자에게 감사의 의미로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최소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40년을 꽉 채워 거주했다면 전액을 받게 됩니다. 만약 20년만 거주하고 해외로 이주했다면 20년치에 해당하는 연금만 계속해서 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GIS, 소득보장 보조금입니다. 이 제도는 캐나다 복지 시스템의 따뜻한 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분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캐나다 거주와 저소득이라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따라서 GIS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내에서 세금 보고를 통해 소득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캐나다 거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년 중 최소 6개월하고도 하루, 즉 과반을 캐나다 영토 내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러 7개월 동안 방문했다면 그 해에는 GIS 수급 자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입국 기록과 매년 세금 보고를 통해 이 모든 것이 확인되니 이 점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하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한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캐나다 연금 가입기간과 합산하거나 한국에서 받던 연금을 캐나다에서 이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은 이민 시점에 맞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제공하는 세 가지 연금을 모두 합치면
월 3,500달러 정도의 금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처럼 보이지만 세계적으로 물가가 비싼 캐나다, 특히 밴쿠버 같은 대도시에서 이 돈만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캐나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한국에서도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부연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 많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권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RRSP와 TFSA입니다. RRSP는 등록 은퇴 저축 플랜의 약자입니다. 한국의 연금저축이나 IRP와 유사한 개념으로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정부가 제발 노후 준비를 하세요. 저축하는 만큼 올해 내야 할 세금을 깎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소득세율이 30%일 때 RRSP에 1만 달러를 저축하면 그해 연말정산에서 3,000달러를 환급받게 됩니다. 현재의 세금을 아끼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현명한 방법이죠.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TFSA, 즉 비과세 저축계좌입니다. 이는 한국의 비과세 종합저축과 비슷하지만 혜택은 훨씬 강력합니다. TF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소득, 즉 이자, 배당,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이 단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마치 정부가 허락한 세금 없는 나만의 금고와도 같습니다. 자산이 불어나는 것에 대해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장기적인 자산 증식의 엄청난 이점입니다. RRSP는 선공제 후과세 방식이고 TFSA는 비과세라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캐나다에서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여기서 몇몇 분들은 편법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짜리 대저택에 살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거나 100만 달러의 현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집에 보관하여 이자 소득을 0분으로 만들어 GIS를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한 달에 1,000달러 남짓한 GIS를 받기 위해 100만 달러에서 나올 수 있는 연 3만 달러, 5만 달러의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명백한 손해입니다. 얄팍한 속임수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현명하게 불려나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은퇴 설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크게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세 가지로 나뉘는데 캐나다에서는 각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소득은 100% 과세 대상이지만 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양도소득은 이익의 50%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똑같이 1만 달러를 벌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벌었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어떤 형태로 소득을 발생시킬 것인지, 즉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은퇴 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은퇴 준비는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 30대라면 보그리의 마법을 누릴 수 있는 TFS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고, 소득이 정점에 달하는 40, 50대라면 RRSP를 통해 절세 혜택과 노후 준비를 동시에 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은퇴가 코앞에 다가온 분들이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한 번도 RRSP에 가입하지 않아 그 한도가 많이 남아있는 경우 집과 같은 큰 자산을 매각하여 막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그 해에 RRSP를 한꺼번에 구매하여 소득세를 극적으로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0만 달러의 룸이 있다면 10만 달러를 RRSP에 넣어 5만 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절약하는 마법 같은 일이 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에서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는 공적연금이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사적연금이라는 자신만의 튼튼한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 현황,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세금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더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이 때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여러분이 꿈꾸는 캐나다에서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노후는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닌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